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3%포인트입니다. 은행을 비롯해서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의 대출 이자를 연체하면 원래 내기로 한 이자에다가 연체금리가 더 추가로 붙죠. 은행들은 원래 내기로 했던 이자에서 8%포인트를 더하고 지역, 농협, 수협 등은 최고 14%포인트를 더해서 연체금리를 물려왔습니다. 그리고 저축은행은 무려 25%포인트를 연체금리로 더 물리고 있었으니까 이게 대출 이자를 연체하면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커지는데요. 이 가산금리가 4월부터는 모든 업권에서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가릴 것 없이 원래 내기로 했던 이자의 3%포인트만 더 더하는 수준으로 다 낮아집니다. 이 연체금리 인하는 4월 이전에 대출 계약을 맺었거나 이미 연체이자를 내고 있던 분들에게도 모두 적용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금융권 연체금리는 내려가고 있는데 꿈쩍도 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금을 연체할 때 붙는 가산세입니다. 현재 납부 불성실 가산세율은 하루에 0.03%, 연으로 치면 10.95%인데요. 이게 15년째 그대로입니다. 기획재정부 말로는 이 가산세에는 미납 세금에 대한 연체이자의 성격 말고도 납부를 불이행한 안 한 것에 대한 제재 성격도 있으니까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리고 그래도 그렇지 기준금리 1.5%, 연체금리는 3%포인트만 물리겠다고 하는 시대에 11%나 되는 세금 가산세는 이게 좀 높아도 너무 높은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산세가 너무 높아서 제가 말도 더듬습니다. 예, 금융권의 연체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고요. 휴일수당을 평일수당의 1.5배로 할지 2배로 할지 이걸 판단하기 위한 대법원의 공개 변론이 어제 열렸습니다. 노무 전문가 한 분 연결해서 이 내용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쓴 카드비나 의료비 이것도 소득공제 되나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오늘은 친절한 경제에서 육아휴직과 관련한 질문들 풀어드리겠습니다. 광고 잠깐 들으시고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 경제 뉴스들 따라잡아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아파트 재건축하려면 네. 살다가 갑자기 무너지면 뭐 재건축해야 되겠습니다만 준공한 지 30년이 넘어야 일단 재건축을 고민할 수 있다. 이게 법인가 봐요. 그렇죠. 이게 근데 앞으로는 40년 넘지 않으면 재건축 못하게 하겠다 이런 발언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했네요. 40년이라고 못 박지는 않았고요. 예. 이 연한을 좀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2014년도에 한번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언론의 추측인데요. 어제 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남 쪽 집값이 잘 잡히지 않는데 네. 여기에 상당한 투기 수요가 있는 것 같고 대부분 고가의 아파트 그리고 재건축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들의 대책을 좀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연한과 관련된 부분을 조정하든지 네. 아니면 다른 조건을 조정하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현재 이게 30년이 지나야 재건축을 할 수 있는데 네. 이걸 그러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가겠구나. 그럼 40년으로 넓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약 한 3, 4년 전인 2014년 9월 1일 전만 해도 네네. 우리나라는 40년 넘은 아파트만 재건축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법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부동산 경기 안 좋아서 좀 가격 좀 끌어올려 보려고 예. 그래서 30년만 된 아파트도 재건축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꿨는데 이게 금방 또 다시 돌아가는 모양새네요. 3년 조금 넘겨서 이제 또 바뀌려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예.
그 당시가 이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대책이라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2014년,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로 이제 주택시장이 크게 얼어붙기 시작했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책이 그 당시에는 조금 활력을 불어넣는 대책 쪽으로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재건축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고요. 안전진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좀 언급이 되면서 당시에 이제 주택 연한을 40년은 너무 길다. 30년으로 하자 그래서 30년으로 줄였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층간 소음이나 주차 시설 문제, 에너지 낭비가 심각한 아파트에 뭐 재건축을 촉진하자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다시 이제 집값 문제, 강남의 집값을 좀 잡고 싶은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재건축 시장에 대한 뭐 대상 아파트를 줄이거나 아니면 재건축 시장을 좀 얼어붙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재건축을 30년 지난 아파트만 해줄 거냐 40년 지난 아파트만 해줄 거냐 하는 문제는 네. 고민거리고 뭐 규제로 할 수도 있겠죠. 다만 그게 이 아파트가 얼마나 낡아가는지 혹은 이 재건축을 할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지 요즘 집값 좀 내려가고 있으면 30년으로 완화해주고 또 집값 올라간다 싶으면 40년으로 늘리고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는 정책인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축이나 건설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하고 주택 연한이라는 게 사실 단순히 이렇게 기간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안전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그러면 어떤 데는 빨리 하고 어떤 데는 늦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네. 일단은 기간으로 못을 박아놓고 그 안에 세부적인 항목들을 넣어서 여기를 통과해야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야 해주겠다라는 다른 조건들을 걸어놓은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근데 제 생각에 문제는 이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만에 들쭉날쭉하고 있다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작년에는 뭐 나는 이 기준에 들어서 했던 사람이 올해 바뀌어버리면 그 사람은 또 몇 년을 10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네.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면 뭐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렇다요. 너무 예. 자주 바뀌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금 고민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제일 잘 먹히는 정책은 지금은 쓸 수 없는 카드이긴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네. 요즘 집값이 많이 오르면 예를 들면 2017년 10월 이후부터 요즘이니까 네. 2018년 6월 사이에 산 아파트나 집은 양도소득세를 차액 전체를 물린다라고 하면 안 사지 않겠어요? 그 기간 동안에는 굳이 필요한 분이 아니면 1주택자들이야 양도세가 많이 줄어드니까 네네. 실수요자만 살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 양도세 체계가 집 살 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세금 제도야 매년 바뀌는 거고 집 팔 때 세금 제도에 따라서 내 양도세를 물리니까 예. 다들 뭐 나중에 또 바뀌겠지라고 생각하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그쵸. 하고 하니까 대책이 이게 어차피 안 정권 서는 바치면 대책이 또 또 바뀌겠지라는 바뀌지 생각들을 않겠느냐는 하고 거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법에 아예 2017년 6월 이후에 산 집, 2018년 예를 들면 뭐 연말까지 그 사이에 산 집은 양도차익의 전액을 세금으로 물린다고 하면 그럼 뭐 잡히지 않겠어요? 김치현 기자 같으면 사겠습니까? 하나도 돈 못 버는 집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살 집이냐 투기 수요냐를 정부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세밀한 대책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 강남이라는 지역 자체의 특수성 때문에 네. 그리고 강남에 너무 목을 매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강남이 굉장히 특수한 지역이고 정부가 부동산을 옥죄기 위해서 대출을 잡고 있지만 강남을 집을 사는 사람들은 또 딱히 대출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예. 그래서 굳이 뭐 정부의 대책을 우리는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세금을 물리겠다라고 하지만 가지고 있으면 내는 세금보다 집값이 더 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버티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게 또 강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남만 가지고 전체 집값을 잡겠다. 물론 상징성은 있겠지만 네. 너무 무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정책이 혼선되면서 그러게요. 부작용들도 좀 나오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게 이게 강남 아닌 지역의 집값이요. 네. 야, 강남은 저렇게 올라갔는데 우리는 그래도 요 정도는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또 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또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서울 강남 지역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고강도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이런 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금 출처라든지 예. 아니면 세금을 안 낸 부분은 확실하게 잡아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꼭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국세청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연히 평소에도 계속 했어야 되는 일이죠, 예. 사실은. 근데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금과 관련된 부분이나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으니까 집 살 때 조심해라 뭐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강남 지역에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500여 명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국세청이 얘기를 했고요. 네. 서울 강남 4구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그리고 양천 광진구 등 급등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사례들이 나왔는데 뭐 20대 직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아파트를 산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집중 대상이고요. 네. 갑자기 뭐 세 채, 네 채, 3년간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구입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도 이제 대상이다. 그렇게 되면 자금을 어디서 난 건지 아까 특히 20대 직장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면 이걸 상속이거나 아니면 뭐 증여로 봐야 중에.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된 세금을 물리도록 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이런 매매 과정에서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까지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부동산 투기를 조준한 세무조사는 지난해부터 지금 계속해서 국세청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해 8월부터 해서 지금 한 900명 관련해서 세무조사를 벌여서 630명에게 지금 1,048억 원을 추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권이 연체 가산 금리를 3%포인트로 제한하기로 했다.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자를 얼마 내기로 하고 빌렸든 네. 그 약속했던 이자에서 3%포인트만 더 더해서 내면 그게 이제 연체 금리일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금융권의 연체 가산 금리의 구조가 30일 이하, 그러니까 한 달 이하, 그리고 30일에서 석 달 사이, 그래서 90일 사이, 그리고 90일 이상 이렇게 구간을 정하고요. 그 구간에 들어가면 대체로 정해진 금리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 부과하는 금리의 수준도 너무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연체했을 때 최고 가산금리가 8%포인트 정도였고요. 그리고 지역농협이나 수협 같은 상호금융권은 가산금리가 최고 14%포인트, 그리고 저축은행은 25%포인트까지 이제 가산금리를 매겨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지금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안은 자신이 지금 대출 금리에 플러스 연체 금리는 3%포인트 안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대폭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언제부터 그럼 이게 적용되는 겁니까? 4월부터 지금 적용을 모든 금융권에서 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앞서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럼 4월에 대출 받는 것만 해당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그 이전에 대출 받고 이미 연체하고 있는 분들도 모두 해당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빌려서 대출이 4개월 연체됐다고 하면 가산금리로 지금까지는 은행에서 한 67만 원 정도를 냈지만 이 정부안이 그대로 4월부터 시행이 된다 그러면 25만 원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산금리가 그죠? 예. 상당한 이자 부담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체라는 게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뭐 그런 상황에 들어가신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인 건 확실하다라고 보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연체 시작해서 연체금리 무는 분이 결국 저러다 어려워져서 원금도 못 갚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만 결국 어떻게든 뭐 해서 원금은 갚으시고 다행히 넘어가기만 하면 사실은 그 고객이 제일 고마운 고객이죠. 그렇죠. 이자 많이 내주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연체금리라는 게 은행권에서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연체금리를 과도하게 매긴 이유는 일종의 징벌적 성격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킨 데에 대한 징벌적인 성격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가산금리가 이렇게 셌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앞서 뭐 오프닝에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래도 좀 과도하다라는 게 이번 정부의 입장이었고요. 이걸 좀 합리적으로 계산을 하자. 그러니까 연체 기간이나 신용도에 따라서 가산금리도 넌 이만큼 연체를 했으니 이 정도 가산금리를 매기고 그리고 신용도도 이렇게 불안하니 조금 더 매기고 이런 식으로 좀 합리적으로 계산하자라는 게 이번 방안이고요. 3%포인트는 그럼 어떻게 나왔느냐도 좀 궁금하잖아요. 여기 금감원,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 얘기한 것은
이것도 나름 연체했을 경우에 이게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전체 나중에 그 연체 금리로 받았을 때 만들어지는 수익 이런 네. 것들을 모두 예. 감안을 해보니 3%포인트 정도로 해도 큰 무리는 없겠다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정책당국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체금리 낮춰주는 거 말고도 네. 연체할 것 같다. 나 갑자기 어디서 수입이 끊겼다거나 그렇죠. 뭐 그럴 경우에 뭔가 좀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는 지원책도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뭐 직장을 잃거나 뭐 돈이 다른 데 크게 쓰여서 연체가 좀 발생할 수 있는 대출자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체 위기에 놓인 대출자를 대상으로 원금 상환 시기를 최대 3년으로 미뤄주는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2월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은 3년 그러니까 1회 1년 연장을 하고 네. 2회 추가 더 할 수 있어서 최장 3년까지 연장을 해주는 제도고요. 신용대출은 최대 1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회 6개월을 일단 연장하고 한 번 더 추가해서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는 제도가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신청을 하면 예. 심사를 해서 그렇죠. 1년 동안은 이자 갚지 마세요라고 해준다고요? 예. 아무나 해줄 수는 없으니까 진짜로 이 사람이 못 갚을 상황인가를 보고 갑자기 실직했느냐, 예. 아니면 갑자기 입원했느냐 이런. 예. 네. 그러니까 실직, 폐업, 뭐 질병이나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은행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 조건을 따져서 이런 것들을 좀 유예해 주는 예. 제도를 하겠다. 그러니까 보호를 좀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년 동안 못 갚은 거는 나중에 한꺼번에 갚긴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뭐 그래도 갑자기 돈 나올 데가 없으면 알아두셨다가 신청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게 그럼 누구나 다 대출 있는 분들은 다 가능한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건들이 조금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상황, 그러니까 실직, 폐업, 질병, 자연재해 이런 게 있고요. 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1주택자. 그리고 여기도 신용 다 너무 주택자는 또 안 되는군요. 예. 그리고 신용대출은 대출액이 1억 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보증금이 4억 원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중서민 대층에게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걸 그럼 혹시 이렇게 안 갚으면 은행들이 손해 보는데 중간에 정부에서 뭐 좀 돈을 줍니까 은행들한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은행들이 좀 참아라 이 말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을 잘 관리를 해서 갚도록 해나가면 아예 포기를 하지 않도록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 네. 도리어 은행들이 나중에 더 큰 뭐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알겠습니다. 내용이 되겠죠. 예. 오늘 이거 연체 이자 깎아주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대출 못 갚을 일이 벌어지면 1년 동안 안 갚아도 되는 제도를 또 만드는 것도 그렇고 이게 은행이 사기업이었으면 이거 안 할 텐데 가만히 보면 은행은 형식으로는 사기업인데 네. 실제로 돌아가는 거 보면 사실상 공기업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일단은 정부에서 라이센스 그러니까 은행업을 할 수 있는 것 자체를 네. 그러니까 굉장히 한정적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시장 장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네.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는 거는 그런 부분에서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고요. 거의 독점권을 받다시피 물론 경쟁업체들이 몇 개 있습니다만은 네. 그 안에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은행과 관련돼서는 이런 여러 가지 국가의 개입이나 제약 조건들이 많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오늘은 청취자 황인주 씨가 작년 5월부터 육아휴직하셨다고요.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사에 그런데 별도의 복지제도가 따로 있어서 회사에서도 출산하느라 고생하셨다고 2달치 월급을 따로 줬고 그 다음 달부터는 나라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줬는데 나라에서 받은 육아휴직 급여도 이번에 연말에 연말정산할 때 소득으로 집어넣고 계산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건 월급은 아니니까 안 받은 돈으로 생각해도 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육아휴직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져서 이런저런 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알아보니까 육아휴직 중에 나라에서 주는 육아휴직 수당 급여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 받은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기억에서 싹 지워버리시고 그냥 회사에서 받은 돈만 연말정산 소득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뭐 나라 국고를 헐어서 주는 건 아니고요. 그 돈이 아니라 직장인들이 평소에 월급에서 4대 보험 떼지 않습니까? 그 4대 보험 중에는 고용보험도 있는데
육아휴직 급여는 그 고용보험료 우리가 낸 돈 쌓아둔 거에서 꺼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낸 돈 우리가 받아가는 거죠. 나라 돈이라는 것도 물론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만. 하지만 이때도 휴직 중일 뿐이지, 육아휴직이라는 건 휴직 중일 뿐이지 재직 상태는 유지되는 거라서 이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쓰신 신용카드, 의료비, 뭐 교육비 이런 것들은 연말정산 항목에 다 들어가고 공제도 다 됩니다. 직장인이 연말정산할 때 공제를 받는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같은 것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회사 다니는 기간에 쓴 것만 공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작년 9월까지는 집에서 쉬다가 10월부터 회사 다녔다 그러면 10월 이후에 쓴 신용카드와 의료비만 연말정산에서 공제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기간은 회사에 그냥 다니고 있는 기간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드, 의료비, 교육비 모두 공제를 해주고요. 육아휴직 기간에는 월급이 회사에서 안 나오니까 그럼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도 안 내도 되겠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건강보험료는 나중에 복직하시면 밀린 거 다 한꺼번에 다 내셔야 되고요. 국민연금은 휴직 기간 동안의 국민연금은 나중에 내셔도 되고 나중에 안 내셔도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휴직 기간 동안에는 평소에 내던 금액의 40%만 내면 되는 걸로 그렇게 간주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육아휴직하고 복직하시면 그동안 안 낸 건강보험료 예를 들면 최장 1년도 되니까 1년치 건강보험료를 한꺼번에 다 내야 돼서 생각보다 첫 달 월급이 많이 통장에서 보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우리나라는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로를 하면 그 이상 근로할 때는 초과 근무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주일에 40시간이라고 할 때 그 일주일은 월화수목금 해서 5일일까요? 아니면 월화수목금토일 다 더한 7일을 기준으로 하는 걸까요? 이 문제를 놓고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어제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대법원이 이 문제를 어떻게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근로자들의 근무 관행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이슈라서요. 오늘 노무법인 현율의 장진나 대표 노무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이 내용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게 무슨 소송 벌어졌다가 대법원까지 올라간 겁니까? 지금 성남시에서 그 환경위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해서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예. 이 휴일 근로수당은 연장 근로이기도 하니까 네. 휴일 근로수당 150%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연장 근로수당에 대해서 50% 할증분도 더 줘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좀 소송을 했던 내용이었거든요. 주 40시간까지 일하는 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인데 40시간을 넘어가면 연장 근로니까 연장 근로수당도 줘야 되고 그렇죠. 그때 일한 게 연장 근로이면서 휴일에 일한 거니까 휴일 근로수당도 주라라는 게 근로자들 주장이고 그렇습니다. 성남시는 휴일이니까 휴일 수당은 드리는데 우리나라는 월화수목금 평일에만 40시간 일하면 된다는 거지 휴일에는 일 더 해도 된다는 쪽이니까 연장 근로수당은 안 드립니다 이렇게 맞받았군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법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걸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어요? 현재 이제 기준 근로 시간은 40시간이고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12시간으로 제한 규정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 연장 근로에는 휴일 근로가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해석이 되어 있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이 기준 근로 시간을 포함한 40시간에다가 연장 근로 12시간을 포함한 52시간 근로가 5일 동안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일주일 동안에서 일주일 7일을 통한 전체 기간을 내서 제한 규정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건지 이제 논란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성남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연장 근로 시간까지 포함한 52시간까지만 일주에 해당이 된다. 즉 7일 동안 52시간만 근무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휴일 근로도 연장 근로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근로자들의 주장처럼 200%의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지금 가능한 것이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법이 주 40시간은 일할 수 있다, 일해야 된다. 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연장하면 52시간까지는 일주일에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52시간까지 일 시키는 것은 연장 수당은 안 드려도 됩니다. 이게 법인 거예요? 연장 수당을 그러니까 52시간까지는
52시간까지는 연장 근로 해당이 되는 거고 수당을 줘야 된다라는 거는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 연장 근로 범위 내에 휴일 근로까지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쟁점이 있는 거죠. 그럼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건 52시간은 일주일 월화수목금토일 7일 동안 52시간까지만 할 수 있다는 법이니 네. 그 말은 토요일 일요일 그 주에 52시간을 넘게 일했으면 아예 일을 시키지 말아야지 일 시키고 나서 연장 근로 수당 주네 안 주네 이렇게 싸울 건 아니지 않나요? 제가 뭘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지금 초점이 된 부분은 예. 52시간을 넘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연장 근무 수당을 줘야 된다라는 논점은 아니고요. 네. 지금 사안에서는 예. 그 사안은 아니고 52시간 범위 내에서 이 범위 내에서 휴일 근로가 발생했을 때 이 휴일 근로가 연장 근로에 해당이 되느냐 또 휴일 근로만 인정을 해야 되느냐 요거에 대한 지금 쟁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을 5일로 보느냐 7일로 보느냐 이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 그러면 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예.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어제는 무슨 얘기가 나온 겁니까? 그럼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고 이런저런 주장이 오갔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남시 즉 이제 회사의 입장이죠. 회사의 입장은 연장 근로하고 휴일 근로는 각각이다. 각각이고 네. 법에서는 연장 근로는 12시간까지 하게끔 되어 있고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뭐 연장 근로에 포함이 된다라는 내용이 없으니 예. 연장 근로 외에 휴일 근로도 뭐 맥시멈 이제 16시간까지 가능한 거니까 네. 68시간까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 수당을 150%만 주면 되는 것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그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도 지침으로 나와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에서는 근로자들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법이 주 일주일을 5일로 해석하게끔 되어 있지 않다. 상식적으로는 7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일주에 52시간까지 가능하다라는 이 법 규정 내용 자체는 7일의 범위 내에서 해석이 돼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 그 7일 동안의 휴일 근로도 포함이 되는 것이어서 결론적으로 휴일 근로는 연장 근로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가산 수당을 각각 50% 해서 200% 휴일 근로 했을 때는 200%의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럼 지금도요. 이 성남시 문제뿐만 아니라 예. 휴일에 근무하면서 연장 근로이기도 하니까 연장 근로면 50% 가산, 휴일 근로면 50% 가산해서 네. 평소에 받던 시급의 2배, 200%를 받는 경우들이 있지요. 어떻습니까, 현실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특히 이제 조금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네. 휴일 근로 수당에다가 연장 근무 수당까지 해서 200%까지 지급하는 곳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예. 일부 조금 이제 큰 사업장이라든지 노동조합에 있는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단체 협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일부 조금 더 법보다 알겠어요. 상회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야 단체 협약이니까 노사가 합의한 거니까 그걸 주고받는 거야. 그건 법이 아니고. 네. 그럼 법대로 했을 때는 휴일 근로니까 50% 가산, 그리고 연장이니까 50% 가산 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는 거네요, 우리나라에서. 각각 그렇게 가산을 해서 지급하는 경우는 판례상으로는 예. 지금 많은 곳은 그렇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는 곳은 있는데 그거야 노사가 합의해서 우리 그렇게 줍시다 해서 준 거니까 그건 법은 아니고 예. 법에 따라서는 휴일 근로 50% 추가와 연장 근로 50% 추가는 그 어느 때도 적용되지 않았었던 건데 이번이 그럼 최초로 따지게 되는 문제군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최초 대법원 판결이고요. 예. 이 뒤에도 이제 이러한 사건들과 관련된 사건들이 한 10여 건 정도 지금 계류되어 있기는 하고, 네. 따라서 그런 판결들까지도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어제 대법원 공개 변론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한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법원까지 갔다는 건 1심, 2심 다 거쳤다는 뜻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1심과 2심이 각각 어떻게 판결을 내렸었습니까? 1심, 2심 자체도 다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복 할증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예. 그 말은 근데 네네. 이제
1심, 2심 판결에서는 그렇게 법률적인 판단을 했지만 어제 대법원에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 다른 사업장들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지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사업주하고 사용자 측하고 회사 네. 측하고 근로자 측에 이제 참고인들을 불러가지고 각각의 의견들을 듣는 것들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만 적용되는 성남시에서의 다툼만 적용되는 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듣고 보니까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을 5일짜리로 일주일로 보느냐 7일짜리 일주일로 보느냐에 따라서 네. 5일짜리 일주일로 보면 근로시간이 40시간에다가 12시간까지 할 수 있으니까 52시간 동안 월화수목금에는 일하고 또 네. 토요일 일요일은 별도의 날짜니까 그때 16시간 더 일하는 것도 괜찮다는 게 현재의 그 네. 해석인데 그래서 과도하게 노동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 대법원 이 사건 가지고 일주일은 월화수목금 토일 7일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결론이 내려지면 네. 일주일에 40시간이라고 52시간까지만 추가로 12시간 더 할 수 있는 이 법이 7일 동안 적용되는 거니까 네. 68시간 일하는 건 이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안 된다는 결론이 내려지네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을 한다는 그런 결론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를 고용해서 일주일에 52시간을 휴일 포함해서 일주일에 52시간 이상은 근로를 절대 휴일 수당을 아무리 많이 줘도 시킬 수 없다는 법이 만들어지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이. 그렇습니다. 예. 이거 최종 판결 언제쯤 나옵니까? 그럼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성남시의 그렇죠. 문제가 아니라?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이 판결 공개 변론이 있고 나서 3개월 이내에 판결을 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과거의 그 존엄사 판결을 비춰보면은 이렇게 사안이 중대하고 그다음에 그 시급한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공개 변론 종료하고서는 한 20일 정도 만에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판결 같은 경우에도 좀 빠른 판결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 몇 달 후에 이 판결이 나오면 이거 네. 그럼 근로시간 줄이겠다는 게 지금 그 문재인 정부의 그 대선 공약이기도 했었는데 예. 그럼 그 판결 나오면 그때 이후부터는 근로자를 고용해서 고용주가 일주일에 그 휴일까지 포함해서 52시간 이상은 수당과 무관하게 절대 근로를 시킬 수 없는 법이 바로 작동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제 뭐 지금 행정상으로 보면은 노동행정상으로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할 수도는 있습니다. 예. 있지만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뭐 영세사업장의 문제, 그다음에 또 근로자들 간의 문제들 여러 가지 것들이 복잡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업장 규모별로 좀 적용하도록 그렇게 논의를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또 다시 법을 만들어서 새로운 규제를 만들 수는 있겠군요. 가능한 걸로. 예. 지금은 법은 대강 이렇게 만들어 놓고 노동부가 이 해석을 일주일은 금요일까지만이고 토요일 일요일은 일주일에 포함 안 되는 날짜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바람에 네. 그동안 휴일까지 일을 더 많이 해도 괜찮은 걸로 해석이 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해석을 노동부의 그 행정 해석이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해석을 이번에 대법원이 바꾸느냐 마느냐 이 문제군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분위기 어떤지는 그 토론회에서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대법원에서 이제는 한 명의 판사분께서 예. 양측의 의견들 자체가 모두 다 이렇게 명확하지는 않다. 한쪽의 주장 자체가 어떤 게 공격성이 이제 있다거나 명확한 논리가 서 있다거나 이렇진 않다. 예. 각각 그렇기 때문에 준비 서면을 더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라라는 정도까지도 있었었고요. 지금 전원 합의체 판결이 간 이유 자체도 대법원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판단을 할 수 없다라는 어떤 증거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판결을 지금 대법원에 계시는 판사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치우쳐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공정하게 질문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그 사측이나 노측의 주장의 맹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깊게 질문을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노동부가 근로기준법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해석만 바꾸면 되는 일이라서 그래서 대통령 바뀌고 하면 바로 바뀌는가 싶었는데 그게 또 잘 안 되는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좀 법률적인 논점이 굉장히 많은 내용이기 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장진나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와 관련한 옛날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경제 타임머신 준비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조선시대 한양 이야기 조금 더 해주신다고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조선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오늘도 부동산 얘기를 조금 이어서 해볼게요. 그 북촌과 중촌에 이어서 남촌이라는 동네도 있었습니다. 북촌은 지금으로 치면 서울의 경복궁 옆 동네, 지금도 북촌이라고 네. 부르는 거기였을 것이고, 네. 중촌은 그거보다 약간 청계천 쪽으로 내려온 그 동네입니까? 네, 청계천 일대 그 전문직들이 살던 그 동네고, 예. 이 남촌은요,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남산 기슭 일대예요. 그런데 흔히 생각하기에는 이 남촌엔 권력에서 밀려난 남인이나 소론 이렇게 가난한 선비들이 살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이런 사람들도 분명 있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뭘 좀 아는 양반들, 그러니까 고고한 명문가나 중앙 관직에 있지만 청렴한 선비들이 적지 않게 굳이 모여 산 동네였습니다. 아, 관직에는 안 나가기도 하고 뭐 나간 분들도 있고. 네. 그러나 뭐 크게 출세한 분들은 아니고. 크게 출세한 분들도 여기 사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어요. 있었어요? 굳이 이 동네가 좋아서 사는 거죠. 그럼 권력에서 밀려난 분도 사시고 크게 출세한 분도 옆집에 사시고. 그렇죠. 북촌처럼 그러니까 지금의 강남이나 청담동 이런 데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개발되기 전에 삼청동 느낌 뭐 그런 동네였어요. 아, 알겠어요. 여기에 그래서 건천동이라는 유명한 동네가 있었는데 현재로 치면 인현동 일대입니다. 예관동에서 그 남산 기슭으로 이어지는 그 지역인데요. 당대 셀럽들이 다 모여 살았어요. 이 류성룡, 이순신, 원균, 허균이 다 같은 동네 주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도 여기 살았어요? 네, 이 동네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나라는 때 언제 내려가서 지킨 거예요? 나라는 나중에 이분이 그 공무원 시험이 되게 늦게 합격을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고시 공부할 때는 여기서 하셨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의 명동, 회현동 일대에는 다산 정약용 선생 등이 살았고요. 네. 그 조선 4대 화가로 유명한 단원 김홍도의 스승, 그러니까 훗날에 한성부 판윤을 지낸 강세황 선생도 네. 남소문동 지금의 장충체육관 근처에서 태어나서 요 동네에 살았습니다. 한성부 판윤이면 지금 서울시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남촌이 당시에도 인재들이 모여 사는 동네다 이렇게 이름이 높았습니다. 거기가 서울의 그냥 남쪽 끝이었던 거죠? 그런 그 밖으로 셈이죠. 넘어가면 네. 서울도 아니고 사람도 안 살고 잘. 알겠습니다. 남대문이라고 하면 그럼 그 남쪽에 사는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거나 네. 밖에서 남쪽으로 들어올 때 그때 문인 건가요? 지금의 그 숭례문 맞는데 도성으로 가는 정문이었어요. 예. 해서 그 어느 정도로 복잡했냐면 당시 문인이 이런 시를 씁니다. 숭례문을 지나 한강을 건너며라는 시를 보면 저자가 성하여 벌이 끓는 것 같고 성문주의가 분주해 새가 날갯짓하는 듯하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당시 조선팔도가 이 숭례문을 통해서 한양하고 연결이 돼 있었어요. 특히 삼남지방에서 올라오는 그 10개의 길 중에서 5개가 숭례문을 통과해야 한양하고 닿도록 설계가 돼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남쪽에서 올라오는 상품은 거의 100% 숭례문을 지나서 종로의 운종가로 공급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대동법 이후에는 그 뭐 대동포나 대동곡식 이런 것들을 출납하는 선해청이 또 남대문 안에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국세청 같은.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 유명한 남대문 시장의 시초가 이때부터 생겨납니다. 아, 지방에서 올라오는 게 다 이제 여기로 오면 그렇죠. 더 올라가면 임금님 있는 궁궐이니까 네. 거기 모여서 지금으로 치면 뭐 국내동 톨게이트 뭐 이 근처인가요? 그렇죠. 지방에서 올라오면 예전에는 듣다 보니까 이게 그 권력에서 밀려나서 네. 나는 뭐 이꼴 저꼴 보기 싫고 멀리 떨어져서 살랜다. 네. 라고 한 분이 남산 밑에 살았으면 그 달려와 그러면 한 5분이면 달려갈 수 있는 거리인데 굉장히 좁았네요. 그러니까 도성의 범위가 네. 굉장히 좁았어요. 예컨대 어느 정도였냐면 도성의 끝이 한강에서 그 노량진까지만 서울이었고 그 밑으로는 서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서울 사는 사람들은 다 그럼 서울 안에서 먹고 자고 그랬습니까? 그렇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한양이 급격하게 도시화가 됐거든요. 조선 후기가 되면. 네. 그래서 18세기 후반이 되면은 도심으로 이어지는 길도 굉장히 넓어지고요. 해서 도성 인구의 약 50%가 이 한양 밖에 살았습니다. 말 그대로 배드타운이 조성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신도시들처럼. 그렇죠. 지금은 뭐 일산이니 분당, 수원, 성남 같은 것들이 생겨난 건데 네. 여기에서 한양으로 오가면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대개는 장사를 하거나 품을 파는 섬이
서민들이 이쪽에 많이 살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분들은 성 안에 있는 사람이건 성 밖에 있는 사람이건 네.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럼 밥은 시골 저기서 농사지은 쌀 사다 먹는 지금처럼 그런 겁니까? 그렇죠. 도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양 사람 대부분은 시장에서 찬거리를 사다 먹었어요. 예. 이 수요를 대려고 왕십리에서는 무밭, 서대문 일대에서는 가지, 오이, 수박을 재배를 했고요. 연희궁 일대에서는 고추, 부추가 아주 잘 됐고 청파동에서는 미나리 키우고 이태원에서는 토란을 키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동네가 네. 사람 사는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다 근교 농업을 하는 논밭이었어요. 왕십리, 서대문, 연희동, 네. 청파동, 이태원 이런 데가요? 저희가 지금 언급한 이 동네들도 최근에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오른 다 그 동네들이죠. 여기서 대대손손 농사를 지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경강상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그 당시에 한양에서 그럼 장사하는 분들이었습니까? 네, 서울 경자를 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한강을 중심으로 장사하던 분들인데 전국 해로 유통의 중심으로 서울 최대 시장인 한양의 관문을 꽉 쥐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중에서도 서강, 용산, 마포 이 세 군데를 삼강이라고 불렀는데요. 네. 서강 용산으로 전국에 그 쌀과 콩 같은 것들이 올라왔고요. 배로 올라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포는 상품 유통을 주로 했습니다. 당시에도 중간 상인들이 많이 끼어서 중간에 커미션을 챙겼어요. 그런데 이 중에 하나가 선상이라고 해서 배 자체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네. 지금으로 치면은 택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총알 배송을 해주는 선상들이 없으면 냉장 유통 시스템이 없으니까 이 상품 가치가 뚝 떨어지게 되잖아요. 생선 좀 빨리 좀 보내주세요. 그럼 온다 이거죠. 그렇죠. 세곡 운송을 독점하던 경강 선인들이 있었고요. 이 사람들이 서울에 장사하러 왔을 때 편의를 봐주던 여객의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때도 돈 많은 분들 많았겠네요. 그럼 이거 장사하셨으면. 어마어마한 부를 드리죠. 조선 후기 상업자본을 축적한 거부가 되고요. 네. 경강상인의 경우에는 그 쌀이나 콩 2,000석을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경강대선이라는 걸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컨테이너선을 가지고 있었던 셈인데 여기에 잘 보여야 상품이 가장 높은 값을 받을 때 유통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때만 하더라도 나는 이 당시에는 사회에서 좀 잘 살려면 공부 열심히 해서 과거 급제해서 뭐 영의정이 되든 우의정이 되든 네. 그 코스 아니더라도 네. 이때도 이런 장사에서 돈 많이 번 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중인이라면 전문직으로 가는 거죠. 율사나 아니면 역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그들끼리 혼맥을 유지하면서 권력과 직위를 세습했습니다. 이때도. 네. 이때 부자인 사람들은 돈 얼마나 많았다는 기록은 없습니까? 얼마나 많았다까지는 없는데 그 운종가에서 경강상인들이 모여 있을 때 술자리에 그 고관 대작들을 부르면 총알같이 달려왔다 이런 기록이 고관 남아 대작들이? 있습니다. 네. 아, 그 당시에 정경유착이네요. 그러니까 그럼. 정치 자금을 좀 받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어쨌든 운종가의 그 독점적인 상권을 보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이런 관계였던 거죠. 그런데 상인들이 올라가지 않고 네. 고관 대작들이 이거 형님 마포로 좀 내려오셔 그럼 왔다는 거잖아요. 아, 우리 12이 움직여야 돼. 형님이 혼자 내려오세요. 이게 효율적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가 오갔다는 거죠. 사실상 이쪽이 갑이었다는 뜻이네요. 역시. 네.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주말에도 방송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고요.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또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상당한 이자 부담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체라는 게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뭐 그런 상황에 들어가신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인 건 확실하다라고 보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연체 시작해서 연체금리 무는 분이 결국 저러다 어려워져서 원금도 못 갚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만 결국 네. 어떻게든 뭐 해서 원금은 갚으시고 다행히 넘어가기만 하면 사실은 그 고객이 제일 고마운 고객이죠. 그렇죠. 이자 많이 내주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연체금리라는 게 은행권에서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연체금리를 과도하게 매긴 이유는 일종의 징벌적 성격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킨 데에 대한 징벌적인 성격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가상금리가 이렇게 셌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앞서 뭐 오프닝에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래도 좀 과도하다라는 게 이번 정부의 입장이었고요. 이걸 좀 합리
합리적으로 계산을 하자. 그러니까 연체 기간이나 신용도에 따라서 가상금리도 넌 이만큼 연체를 했으니 이 정도 가상금리를 매기고 그리고 신용도도 이렇게 불안하니 조금 더 매기고 이런 식으로 좀 합리적으로 계산하자라는 게 이번 방안이고요. 3%포인트는 그럼 어떻게 나왔느냐도 좀 궁금하잖아요. 여기 금감원,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 얘기한 것은 이것도 나름 연체했을 경우에 이게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전체 나중에 그 연체 금리로 받았을 때 만들어지는 수익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을 해보니 3%포인트 정도로 해도 큰 무리는 없겠다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정책당국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체금리 낮춰주는 거 말고도 연체할 것 같다. 나 갑자기 어디서 수입이 끊겼다거나 그렇죠. 뭐 그럴 경우에 뭔가 좀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는 지원책도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뭐 직장을 잃거나 뭐 돈이 다른 데 크게 쓰여서 연체가 좀 발생할 수 있는 대출자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체 위기에 놓인 대출자를 대상으로 원금 상환 시기를 최대 3년으로 미뤄주는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2월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은 3년 그러니까 1회 1년 연장을 하고 2회 추가 더 할 수 있어서 최장 3년까지 연장을 해주는 제도고요. 신용대출은 최대 1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1회 6개월을 일단 연장하고 한 번 더 추가해서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는 제도가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그렇죠. 1년 동안은 이자 갚지 마세요라고 해준다고요? 예. 아무나 해줄 수는 없으니까 진짜로 이 사람이 못 갚을 상황인가를 보고 갑자기 실직했느냐 아니면 갑자기 입원했느냐 이런 그러니까 실직, 폐업, 뭐 질병이나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은행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 조건을 따져서 이런 것들을 좀 유예해 주는 제도를 하겠다. 그러니까 보호를 좀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년 동안 못 갚은 거는 나중에 한꺼번에 갚긴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뭐 그래도 갑자기 돈 나갈 때 없으면 나올 때가 살다가 갑자기 무너지면 뭐 재건축해야 되겠습니다만. 준공한 지 30년이 넘어야 일단 재건축을 고민할 수 있다. 이게 법인가 봐요. 그렇죠. 이게 근데 앞으로는 40년 넘지 않으면 재건축 못하게 하겠다 이런 발언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했네요. 40년이라고 못 박지는 않았고요. 이 연한을 좀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2014년도에 한번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언론의 추측인데요. 어제 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남 쪽 집값이 잘 잡히지 않는데 여기에 상당한 투기 수요가 있는 것 같고 대부분 고가의 아파트 그리고 재건축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들의 대책을 좀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연한과 관련된 부분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다른 조건을 조정하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현재 이게 30년이 지나야 재건축을 할 수 있는데 이걸 그러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가겠구나. 그럼 40년으로 넓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약 한 3, 4년 전인 2014년 9월 1일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40년 넘은 아파트만 재건축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법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부동산 경기 안 좋아서 좀 가격 좀 끌어올려 보려고 그래서 30년만 된 아파트도 재건축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꿨는데 이게 금방 또 다시 돌아가는 모양새네요. 3년 조금 넘겨서 이제 또 바뀌려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그 당시가 이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대책이라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2014년,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로 이제 주택시장이 크게 얼어붙기 시작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책이 그 당시에는 조금 활력을 불어넣는 대책 쪽으로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재건축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고요. 안전진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좀 언급이 되면서 당시에 이제 주택연한을 40년은 너무 길다. 30년으로 하자 그래서 30년으로 줄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층간소음이나 주차시설 문제, 에너지 낭비가 심각한 아파트에 뭐 재건축을 촉진하자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다시 이제 집값 문제, 강남의 집값을 좀 잡고 싶은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재건축 시장에 대한 뭐 대상 아파트를 줄이거나 아니면 재건축 시장을 좀 얼어붙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재건축을 30년 지난 아파트만 해줄 거냐 40년 지난 아파트만 해줄 거냐 하는 문제는 네. 고민거리고 뭐 규제로 할 수도 있겠죠. 다만 그게 이 아파트가 얼마나 낡아가는지 혹은 이 재건축을 할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지 요즘 집값 좀 내려가고 있으면 30년으로 완화해주고 또 집값 올라간다 싶으면 40년으로 늘리고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는 정책인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축이나 건설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하고 주택 연한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국세청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연히 평소에도 계속 했어야 되는 일이죠, 예. 사실은. 근데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금과 관련된 부분이나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으니까 집 살 때 조심해라 뭐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강남 지역에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500여 명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국세청이 얘기를 했고요. 네. 서울 강남 4구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그리고 양천 광진구 등 급등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사례들이 나왔는데 뭐 20대 직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아파트를 산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집중 대상이고요. 네. 갑자기 뭐 세 채, 네 채, 3년간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구입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도 이제 대상이다. 그렇게 되면 자금을 어디서 난 건지 아까 특히 20대 직장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면 이걸 상속이거나 아니면 뭐 증여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된 세금을 물리도록 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이런 매매 과정에서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까지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부동산 투기를 조준한 세무조사는 지난해부터 지금 계속해서 국세청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해 8월부터 해서 지금 한 900명 관련해서 세무조사를 벌여서 630명에게 지금 1,048억 원을 추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권이 연체 가산금리를 3%포인트로 제한하기로 했다.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자를 얼마 내기로 하고 빌렸든 네. 그 약속했던 이자에서 3%포인트만 더 더해서 내면 그게 이제 연체금리일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금융권의 연체 가산 금리의 구조가 30일 이하, 그러니까 한 달 이하, 그리고 30일에서 석 달 사이, 그래서 90일 사이, 그리고 90일 이상 이렇게 구간을 정하고요. 그 구간에 들어가면 대체로 정해진 금리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 부과하는 금리의 수준도 너무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연체했을 때 최고 가산금리가 8%포인트 정도였고요. 그리고 지역농협이나 수협 같은 상호금융권은 가산금리가 최고 14%포인트 그리고 저축은행은 25%포인트까지 이제 가산금리를 매겨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지금 정부가 이번에 발표하는 자신이 지금 대출금리에 플러스 연체금리는 3%포인트 안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대폭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언제부터 그럼 이게 적용되는 겁니까? 4월부터 지금 적용을 모든 금융권에서 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앞서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럼 4월에 대출받는 것만 해당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그 이전에 대출받고 이미 연체하고 있는 분들도 모두 해당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빌려서 대출이 4개월 연체됐다고 하면 가산금리로 지금까지는 은행에서 한 67만 원 정도를 냈지만 이 정부안이 그대로 4월부터 시행이 된다 그러면 25만 원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산금리가 그죠?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3%포인트입니다. 은행을 비롯해서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의 대출 이자를 연체하면 원래 내기로 한 이자에다가 연체금리가 더 추가로 붙죠. 은행들은 원래 내기로 했던 이자에서 8%포인트를 더하고 지역 농협, 수협 등은 최고 14%포인트를 더해서 연체금리를 물려왔습니다. 그리고 저축은행은 무려 25%포인트를 연체금리로 더 물리고 있었으니까 이게 대출 이자를 연체하면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커지는데요. 이 가산금리가 4월부터는 모든 업권에서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가릴 것 없이 원래 내기로 했던 이자의 3%포인트만 더 더하는 수준으로 다 낮아집니다.
이 연체금리 인하는 4월 이전에 대출 계약을 맺었거나 이미 연체 이자를 내고 있던 분들에게도 모두 적용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금융권 연체금리는 내려가고 있는데 꿈쩍도 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금을 연체할 때 붙는 가산세입니다. 현재 납부 불성실 가산세율은 하루에 0.03%, 연으로 치면 10.95%인데요. 이게 15년째 그대로입니다. 기획재정부 말로는 이 가산세에는 미납 세금에 대한 연체이자의 성격 말고도 납부를 불이행한 안 한 것에 대한 제재 성격도 있으니까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리고 그래도 그렇지 기준금리 1.5%, 연체금리는 3%포인트만 물리겠다고 하는 시대에 11%나 되는 세금 가산세는 이게 좀 높아도 너무 높은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산세가 너무 높아서 제가 말도 더듬습니다. 예, 금융권의 연체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고요. 휴일 수당을 평일 수당의 1.5배로 할지 2배로 할지 이걸 판단하기 위한 대법원의 공개 변론이 어제 열렸습니다. 노무 전문가 한 분 연결해서 이 내용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쓴 카드비나 의료비 이것도 소득공제 되나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오늘은 친절한 경제에서 육아휴직과 관련한 질문들 풀어드리겠습니다. 광고 잠깐 들으시고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 경제 뉴스들 따라잡아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아파트 재건축하려면 네. 라는 게 사실 단순히 이렇게 기간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안전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그러면 어떤 데는 빨리 하고 어떤 데는 늦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네. 일단은 기간으로 못을 박아놓고 그 안에 세부적인 항목들을 넣어서 여기를 통과해야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야 해주겠다라는 다른 조건들을 걸어놓은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근데 제 생각에 문제는 이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만에 들쭉날쭉하고 있다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작년에는 뭐 나는 이 기준에 들어서 했던 사람이 올해 바뀌어버리면 그 사람은 또 몇 년을 10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네.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면 뭐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렇다요. 너무 예. 자주 바뀌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금 고민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제일 잘 먹히는 정책은 지금은 쓸 수 없는 카드이긴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네. 요즘 집값이 많이 오르면 예를 들면 2017년 10월 이후부터 요즘이니까 네. 2018년 6월 사이에 산 아파트나 집은 양도소득세를 차액 전체를 물린다라고 하면 안 사지 않겠어요? 그 기간 동안에는 굳이 필요한 분이 아니면 1주택자들이야 양도세가 많이 줄어드니까 네네. 실수요자만 살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 양도세 체계가 집 살 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세금 제도야 매년 바뀌는 거고 집 팔 때 세금 제도에 따라서 내 양도세를 물리니까 예. 다들 뭐 나중에 또 바뀌겠지라고 생각하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그쵸. 하고 하니까 대책이 이게 어차피 안 정권 서는 바치면 대책이 또 바뀌겠지라는 생각들을 하고 거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법에 아예 2017년 6월 이후에 산 집, 2018년 예를 들면 뭐 연말까지 그 사이에 산 집은 양도 차익의 전액을 세금으로 물린다고 하면 그럼 뭐 잡히지 않겠어요? 김치현 기자 같으면 사겠습니까? 하나도 돈 못 버는 집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살 집이냐 투기 수요냐를 정부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세밀한 대책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 강남이라는 지역 자체의 특수성 때문에 네. 그리고 강남에 너무 목을 매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강남이 굉장히 특수한 지역이고 정부가 부동산을 옥죄기 위해서 대출을 잡고 있지만 강남을 집을 사는 사람들은 또 딱히 대출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예. 그래서 굳이 뭐 정부의 대책을 우리는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세금을 물리겠다라고 하지만 가지고 있으면 내는 세금보다 집값이 더 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버티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게 또 강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남만 가지고 전체 집값을 잡겠다. 물론 상징성은 있겠지만 네. 너무 무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정책이 혼선되면서 그러게요. 부작용들도 좀 나오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게 이게 강남 아닌 지역의 집값이요. 네. 야, 강남은 저렇게 올라갔는데 우리는 그래도 이 정도는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또 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또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서울 강남 지역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고강도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금 출처라든지 예. 아니면 세금을 안 낸 부분은 확실하게 잡아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꼭 강남 집값을